저택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회장이 밤마다 남자를 들인다는 소문. 지하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새벽까지 들린다더군요. 근데 그 남자는 아내한테도 말 못한 채 매일 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대가는 한 달 1억. 그리고 그날 회장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진철입니다. 52살. 한때 라디오를 틀면 매일같이 들리던 목소리의 주인이었어요. 뉴스, 다큐멘터리, 광고. 사람들은 제 얼굴은 몰라도 목소리는 다 알았습니다. 성우였거든요. 스튜디오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게 전부였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제 목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닿는다는 게. 하지만 6년 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고 저는 핸들을 꺾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혔죠. 깨어났을 때 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성대가 손상됐다고 회복되긴 하겠지만 예전 목소리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제 전부인데 재활을 받고 목소리가 돌아왔을 때 거울을 보듯 녹음기를 켰어요. 들려온 건 낮고 갈라진 톤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목소리가 너무 달라졌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후배의 투자 사기. 모아둔 돈 전부를 맡겼다가 하루아침에 날렸어요. 통장 잔고는 0원. 이제 남은 건 고시원 방 하나와 공사장 야간 노무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새벽 3시에 들어와 쓰러지듯 자는 삶. 그런데 제일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아내 이선영. 49살 아내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가 5천만 원 필요하다고 했어요. 선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조금만 더 버텨보겠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술잔을 들고 중얼거렸어요. 내 목소리만 예전 같았어도, 예전 목소리만 돌아온다면, 그러면 다시 일할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옛날 라디오 멘트를 흉내냈습니다. 지금은 밤 11시, 당신의 밤을 함께할 박진철입니다. 하지만 들려온 건 갈라진 목소리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그게 바로 엊그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인생이 또 한 번 뒤집힐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전 10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진철 씨 맞으십니까? 최인호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최인호. 국내 최대 IT 기업의 수장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만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다음 날 저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빌딩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고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인호 회장, 68살. 회색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다가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진철 씨, 당신 목소리를 아직 기억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회장님 같은 분이 저를 기억하신다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지금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목소리요? 네.
갈라지고 낮아진 바로 그 목소리.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계약서였습니다.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우리 집 저택 지하실에서 제가 시키는 대로 아주 격정적인 소리를 내주십시오. 저는 얼어붙었어요. 격정적인 소리라니. 지하실에서 단둘이 새벽까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대가는 한 달에 1억입니다. 1억. 그 숫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한 달이면 아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제안인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를 내라는 겁니까?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건 시작하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선영이의 흐릿한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을게. 그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을 참던 아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외부에 말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도 비밀입니다. 정시에 오고 정시에 떠나야 합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장을 입고 회장님의 저택으로 향했어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경호원이 문을 열어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죠.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렸어요. 두꺼운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그리고 한가운데 마이크 하나. 저는 그 마이크를 받습니다.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작해보죠. 저는 그때 구석에 놓인 물건들을 봤습니다. 낡은 테이프들, 오래된 사진 상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대본이었어요. 읽어보니 이상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호야, 오늘 하루는 어땠니?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넌 잘하고 있어. 저는 회장님을 봤어요. 이걸 읽으라는 겁니까? 네. 당신 목소리로 천천히 감정을 담아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대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호야. 제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어요. 갈라지고 낮은 목소리. 오늘 하루는 어땠니? 회장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 순간 회장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넌 잘하고 있어.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계속하십시오. 저는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같은 대본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회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듣기만 했죠. 새벽 3시가 되자 회장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지하실을 나왔어요. 정신이 멍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지,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건지.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선영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12시 저는 저택 지하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같은 대본을 읽었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선영이가 깨어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 놀랐습니다. 평소엔 자고 있었는데
저는 야간 알바 하나 더 구했다고 거짓말했어요. 선영이가 제 옷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상한 냄새 나는데? 비싼 향수 냄새였어요. 저택에 배어있던 냄새가 옷에 묻은 거였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선영이가 다시 물었어요.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사람이 향수 뿌린 거 옆에 있었나 봐.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선영이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택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일주일쯤 지나서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회장님이 밤마다 남자를 들인다는 소문.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저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이 있었으니까. 회장님의 아내 윤서연도 눈치챘습니다. 41살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어느 날 저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윤서연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남편을 밤마다 만나는 사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윤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네요. 대체 뭘 하시는 건지. 그러고는 돌아섰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들도 저를 수상하게 봤어요. 새벽에 나올 때마다 초췌한 얼굴로 나오는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거야? 회장님이랑 밤새 뭘 하길래 저렇게 나와? 저는 모든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영이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데 정말 알바 맞아? 맞아. 야간 경비일이야. 그런데 왜 향수 냄새가 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선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선영이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다른 대본을 읽어주십시오. 새로운 종이를 건넸습니다. 인호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넌 최고야. 사랑한다.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회장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읽기를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계속하십시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읽었어요. 새벽 3시 저는 저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윤서연과 마주쳤어요. 윤서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내일 지하실에 직접 들어가 볼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밤 저는 평소처럼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대본을 읽고 있었어요. 인호야, 오늘은 저 잘했죠?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제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윤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읽기를 멈췄어요. 회장님도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왜 여기? 윤서연이 지하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제게서 들려오던 소리를 떠올렸어요.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신음이 아니라 울음 섞인 목소리. 윤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윤서연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하실 구석을 보니 낡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의 사진. 그리고 오래된 테이프들. 윤서연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분이 시아버님?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회장님이 대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 내주시는 분입니다. 윤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갈라진 목소리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윤서연이 회장님을 봤습니다. 회장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윤서연이 천천히 회장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왜 이런 걸 하신 거예요?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윤서연이 지하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낡은 식탁, 오래된 의자, 벽에 걸린 액자들. 이건 옛날 집 구조를 재현한 거였어요. 회장님의 아버지가 살던 집. 회장님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죠. 저는 평생 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했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해도, 결혼해도, 아이를 낳아도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봤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적혀 있었어요. 인호가 자랑스럽다고, 잘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한 번도 제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윤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그래서 박진철 씨를 찾았고 당신의 갈라진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와 너무 닮았거든요. 아버지의 일기와 편지를 토대로 대본을 만들고 당신이 읽어주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회장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윤서연이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다니.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테이프들을 봤어요. 아버지의 육성을 녹음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걸 듣는 것만으론 충족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직접 말해주는 것처럼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목소리 연기가 아니었다는 걸. 이건 회장님의 평생 결핍을 채워주는 일이었어요. 윤서연이 회장님을 안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회장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68살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하실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진철 씨, 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평생 성공만 쫓아왔지만 늘 공허했어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영원히 그 말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당신이 읽어주는 대본을 들으면서 저는 채워졌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당신의 목소리는 사람을 살리는 목소리예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갈라진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니. 윤서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의심하실 만했죠. 윤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셨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약속한 금액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인 수술도 제가 책임지겠어요.
최고 의료진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감사한 건 접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선영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선영이가 울었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사람 살리는 목소리였네. 저도 울었습니다. 회장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달치 금액에 추가로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선영이의 수술을 최고 의료진에게 맡겼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선영이가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보여. 당신이 보여. 저는 선영이를 안고 울었어요.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낭독 도서관. 이름은 지하실의 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책을 읽어줬습니다. 제 갈라진 목소리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잃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고, 저는 그들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었어요. 마음 놓고 편하게. 최인호 회장님도 가끔 찾아오셨습니다. 윤서영과 함께. 회장님은 이제 웃고 계셨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박진철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건 그저 목소리를 낸 것뿐 아닙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낭독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갈라진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이제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이 목소리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선영이가 옆에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 목소리 정말 좋아. 저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목소리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목소리를 찾은 거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목소리를. 오늘도 저는 마이크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 갈라진 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느끼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믿기 어려운 사연, 나누고 싶은 사연도 환영합니다.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